이게 뭐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캠프 때부터 인수위까지 이 사람들 다 같이 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그리고 가서 어떤 구조로 이거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다음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갈 수 있는 데 갔다가 나중에 뭐 당연히 아셨으면 직급을 연연하게 주지 말고 일단 같이 한다는 거 구성해서 거기에 좀 나는 시간을 줘도 섭섭하지 않겠다. 왜냐면 저 정도 나이는 원래 4급 정도 안 되면 5급 4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급은 몇 자리 없어요. 6급이나 10급이 잡고 갔다가 나중에 점프하기가 조직 개편을 해도 몇 자리가 안 나고 거기에 그 큰 문제가 지금 또 다른 문제가 기존에 16년 동안 있던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네 방식대로 도지사를 길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워요. 16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6급을 거기서는 산하기관 장이든 그쪽에서는 6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관님이라고 해요. 차관. 그 공식 회의 석상에서 산하기관 장이 와서 6급한테 차관님. 그리고 6급을 그 말을 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낙엽필 때 일어났던 전에 말씀드린 어떤 모두다 모인 그 산하기관 장하고 그 실무진들 이제 6급, 5급 그냥 불러놓고 이제 회의하는데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좀 그 경기도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떤 산하기관 장인데 여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리고 6급도 차관님도 못 넘는 우리가 산하기관 장이 무슨 내용 우리 이게 시키는 일만 하는 시스템이고 아무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오만함들이 그 산하기관 우리가 인수위일 때도 보면은 우리가 어디 실산을 나가면 압력 넣어서 서류 조작하는 것도 최승철. 최근에 그렇게 보면 네? 최근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걸 자기네가 만든 문화적인 어떤 이거를 뭉개뜨리기 싫은 거예요. 저기 다 어떤 기득권적인 기득권이죠. 네. 경기도가 뭔가 일을 해, 내가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없는 척 보는데. 경기도 관심을 안 가져서 여기 올라가서 거만해 되게. 그러니까 일산 시민들은 다 서울 시민주의 착각하고 살잖아. 서울대 나와가지고 경기도민에서 경기도민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 일산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서울 시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일자리도 다 서울이고. 그렇죠. 지금 정보 공개하는 것도 되게 정한다고요? 정보 공개. 정보 공개. 모든 공개 정보 경기도이라는. 예. 입찰권은 물론이고 모든 그동안을 아는 사람만도 모르고 다 공개. 예전에 그 서울시 정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뭐 정부 시스템 뭐 2.0, 4.0 뭐 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정보 공개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는 다 껍데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협치위원회 이런 거. 협치위는 아니라 그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그 행정에 대한 정부 자원에서 예예예. 그건 다 이제 껍데기. 시민이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국가가 논하게 되게끔 법률로 돼 있어서 예. 요청을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공무원들 아니죠. 이제 요청을 하면 보여줘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요청을 그렇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좀 더 시정이나 도정이 대국민적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고 다 클리어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자기들끼리 이번에 입찰이 있는지 이번에 뭐 하다못해 공영 주차장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공개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해왔던 사람들만 아름아름하지
일반 시민이 저런 게 있으면 나도 해볼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이거를 다 온라인상에 공개를 하려는 거예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이제 저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경기도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이재명은 촛불과 전후로도 그래서 촛불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촛불을 이렇게 시민들이 있다고 보고 이 시민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 시민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협치인데 협치의 단어가 그때 이게 공무원하고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협치의 개념이 그 어떤 서비스 해주는 거, 경청하는 걸로 보고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그 행정과 예산에 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다 올렸고 그리고 이게 스페인의 직접 민주주의 정당이 뭐냐? 디지털 정당이 아데모스가 뭐지? 이탈리아의 뭐지? 오성운동.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의 스페인은 뭐더라? 걔네가 상징된 지금 거의 제1당이잖아요. 디지털 정당인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블로거처럼 걔네가 시의원도 내고 뭐 상임위원 하원 내고 지금은 1당 최고의 근데 걔네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정책과 후보가 지역별로 다 논의를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에서 논의를 거쳐서 중간에 합쳐지면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요. 스페인이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의 포데모스 그러니까 이탈리아 오성운동하고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서 지금 총리까지 또 걔네가 갔는데 단 5, 6년밖에 안 돼, 걔네 역사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얘네들은 이재명은 그거를 어느 정도를 여기다 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많이 뺏기잖아요. 행정적인 권한. 이게 싫은 거죠. 우리는 그래서 시민 인수해서 이거를 만들자고 일단 백서를 이렇게 올렸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왜 도지사나 시장이 명령 안 들려주지? 걔네가 이게 정서가 있대. 딱 보면 얘가 몇 년 같지 않대요. 이재명은 단임이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임을 할 것 같으면 깨갱하고 딱 한 번 할 것 같다면 저항한다. 그런 것이 기본에 깔려 있고 그리고 기본 정서가 도지사가 경기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아르프스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며칠 동안 저는 뭐 아주 이런 데 깊이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뉴스 정도지만 겹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선 그러니까 엊그제 뉴스에 대통령도 무슨 국무회의인가 어디에선가 이 정부 공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가 이전에 정부 2.0인가 3.0인가는 껍데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제 박원순이 조금 더 뭐 많이 했었잖아요. 서울시에 이제 나는 이제 그거를 정부가 받아서 더 우리도 많이 열겠다. 그건 대부분은 이제 공무원 관료가 갖고 있는 권력을 뺏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때문에. 자기의 정보에 대한 것을 이제 드러내서 어떤 룰에 따라서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지 니네 거 가지고는 안 하겠다라는 건데 경기도는 더 세게 할 것 같네. 내가 보기에 이재명이라면 거의 몇 프로를 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나 여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제대로 해 나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훈실 수련회를 지난 8.15 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손봉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근데 이분은 보수의 가장 모범적인 보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정부 욕을 이제 많이 해요. 우리 문정부 욕을. 기윤 씨 어디 그러셨다고요? 수련 이제 수련 이제 사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손봉호 하니까 장로님이 그러신다요? 예, 이제 왜 그런 이제 가만히 들어봤는데 지금 왜 지난번에 누군가 그 장하성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관료가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의 얘기로 이 현 정부가 청와대가 너무 독주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은 중간에 끼인 어중간한 이제 이 정무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다 관료들이니까 이 관료들이 너무 그 청와대가 강하게 밀고 나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을 하면서 나오는 말들, 이 정부가 너무 독단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거야. 이분은 이제 우리 같이 좀 현재 친정부적인 사람들은 저 누군가가 그 청와대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이 관료가 도대체 안 움직이려고 한다. 이제 그리고 지금 김동연이 하는 짓도 보면 1년 동안 잘 참았다가 봐라, 니네 다 저 청와대 아무리 날고 겨봐야 안 된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지 이게 된다라는 엄청난 지금 그 현재 대립 상태에서 이게 어디로 가냐. 근데 이제 경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특히 언론이 이제 경제 가지고서 다 밀어대니까 이제 문재인도 지금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애매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엮여 있는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지금 자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정보 공개라는 것 그 앞에 있는 것과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관료들과의 일대 결전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에서 뭔가 확실히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좋고 이재명한테도 어떻게 보면 다음번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현재 관료들 그 공무원들 공무원들 때부터 나온 얘기가 경기도 특히 경기도 공무원은 1년 안에 기선 제압이 안 되면 먹힌다는 얘기가 있어. 걔네가 논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이 논리. 음모론에 잘 들으세요. 음모론이가 한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건데 음모론이 나온다는 음모론적 거는 시간이 뭐냐면 일본은 우리가 일본 사회를 우리가 관료 사회라고 하죠. 그러죠. 일본 사회가 왜 관료냐? 아베나 정치권이 정권을 잡아도 메가다가 일본의 항복을 받고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이래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항복한 일본을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키워주고 아무 안전장치가 없겠냐. 그리고 일본은 왜 바보처럼 미국의 개가 돼서 저렇게 미국 없으면 못 살아 하겠냐. 속내를 숨기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CIA라든지 미국 정부가 보이지 않게 일본을 지배하는 구조는 관료주의와 언론에 있다. 그쪽 장학생들을 많이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누구죠? 오바마가 그쪽에서 조금 개기려고 하다가 개인 스캔들을 한 방으로 작살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일본 사회를 정치권이 함부로 개혁하지 못하는 건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관료주의 집단들이 있어서 일본은 이렇게 기형적인 정치 형태와 경제 형태와 외교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건 이제 전쟁에 대한 대가죠. 전 세계 아마 없을 거예요. 일본 같은 기본적인. 그러면 한국은 어떨 것인가 이거죠. 한국에 대한 모델은 그야말로 제2의 일본 모델로 가고 있었어요. 박정희 때부터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공공연하게 한국 사회는 일본을 따라가자, 일본을 본받자, 일본을 배우자예요. 모든 게 기업에서 모든 것들이 정치까지도.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와 다른 건 민족적 기질이 다른 거죠. 여기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민족 감정이 수십 년이 지나도 오히려 사그라들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죠. 축구 생각났네요. 예술이야.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독재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풀뿌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듯이 싸워서 여기까지 와서 독특한 끈질기 그리고 저력 있는 민족이란 말이죠. 이 민족이 촛불을 일으키고 정치개혁을 하고 통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게 여러 영향을 끼쳐왔던 그 조직들과 라인들이 있겠죠. 그거는 가장 가까워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일본 라인이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중국 쪽 라인도 있지만 상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쪽 라인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건 미국 라인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화가 된다라고 하고 통일로 간다라는 건 이미 10년 이전에 예상했던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역할이나 또는 지금처럼 한반도 통일도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통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문재인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적인 상황이 우리한테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100% 우리가 마치 우리의 광복이 독립군의 광복 전쟁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노력은 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앞으로 통일 한반도라든지 민주화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까에 대한 대안 하나가 관료주의에 대한 것을 배양하는 겁니다. 관료주의.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마 철책을 깨버릴 거야. 그래. 곳곳에서 지금 예전에는 관료와의 이런 게 없었어요. 왜 독재 정권이라든지 뭐 이명박 때 대통령이 시키면 공무원이 어디 찍소리를 해.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위해 민주화가 되니까 공무원이 정부를 개기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네? 낮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렇죠.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 때부터 일본을 따라가면서 착실히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한반도의 지배 전략 아래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게 제가 보는 음모론이고요. 그 안에서 관료주의들을 키워주는 라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철밥들이 되도록 국가의 법령을 알게 모르게 정치권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비를 해놨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이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5급 고급으로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나 공부를 할 때 지원될 수 있는 뭐 기업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유착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조직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제 스며들고 있어요. 땅 밑으로. 그게 한 7-80% 진행되는 과정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화 시민의식의 저항이 있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달라. 쉽지도 않고 민족성이. 하지만 뿌리 깊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공무원과의 싸움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저항해 가야 되고 싸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 그런 걸 하여튼 이게 캠프나 인수위나 이재명 도지사 자체도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각오하고 있구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도적과는 목숨 걸고 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그 어떤 변방의 상수. 하여튼 그 정책 그 크게 명찰하는 야성이 거부터 딱 이렇게 처음 이슈하고 또 그걸 또 저쪽에서 또 터뜨려서 뭐 또 공무원 노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관료와 언론인데 그죠? 오자와가 맞아요. 옛날에 그 일본 수사하다가 미국하고서부터 독립하려고 하다가 스캔들 한 방에 실각됐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무슨 내각이지? 하여튼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이재명인데 아직 성공하지 못한 거야. 걔들 입장에서는. 그때 나는 그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하고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때 일본 한 10년 일본은 쓰러졌구만. 일본은 그거 한 방에 칵 갔어. 근데 우리는 버티는 거지. 한국은 촛불도 버텼고. 그런 게 있네. 이 민족성은 굉장히 특이한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게 쉽지가 않네.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하고 다른 건 일본은 미국이 없으면 비빌 데가 없는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이용하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그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 감정이 일본에 대해 그러니까 일본과 엮어서 미국이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본 놈하고 엮이면 전 국민이 축구 하나만 보더라도 우스갯소리가 그거잖아요. 6살짜리 유치원에 가서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미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 보니까 일본 놈이요 그런다는 거예요. 6살짜리. 우리 일본 놈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일본 놈이란 말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요, 애들이 이렇게 그림책 있잖아요. 각 나라에 그림. 미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 보여주니까 일본 놈이요 그런 게 우리 애들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제가 제 얼마 전에 그 개성공단 지구 이사장 김진양 씨 강의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 대박이다, 대박. 강의 들었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면서 읽어서 다 안 읽었는데 뭐 여러 가지 개성공단의 가치, 뭐 평화의 아주 가치, 신진한 크리스찬이시네요. 그래 평화의 가치, 뭐 통일의 가치, 안보의 가치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만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지. 우리는 아직도 식민사관 때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만든 거 싱크로율 95%예요.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을지문덕의 그 살수대첩이 우리는
낙동강 주변으로 보잖아요. 낙동강? 아니, 아니 청천강. 청천강, 대동강이나 대동강 네. 그거죠. 그게 하나 아니지. 아니래요. 거기가 요동이래요. 맞아, 요동 쪽이라고 하지. 요동이라고 그래서. 한사분서 낭낭이 네. 이게 안 맞아. 산 지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위거든요. 왜냐면 간도협약을 해서 만주를 줬기 때문에 네. 이 총독부가 한국의 역사를 거기에 맞춰서 축소시킨 건데 네. 통일신라의 영토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의 영토, 조선의 영토가 다른데 우리는 정말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김부식 이런 그 성공기사 이런 것들 다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일본의 습성상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30몇 년 우리가 됐죠. 지금 어디야 둔항 어디 그쪽에 가면 그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게 아. 고구려 촉이잖아요. 고구려 영토가 거기고 맞아요. 그다음에 고구려 수도가 평양이 아니라 맞아요. 저쪽 중국 쪽 맞아요. 그 어디야 그쪽에 있다는데 거기를 지금 중국이 동북삼성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역사 왜곡을 하면서 걔네들도 왜냐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영토 문제가 불거질 테니까.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아시아 가면 고구려 도읍지가 졸본이잖아요. 네? 졸본이? 졸본이요, 진짜, 졸본. 네, 졸본. 아, 졸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졸본이? 네. 아. 그 중앙아시아- 사만 시대 때그 하여튼 그 고구려 그 위쪽이 예. 그러니까 거기에 중앙아시아와 키르기스탄 졸본이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소금산이 있고 지금 사람들 졸본으로 써요. 그 옆에 사람들이 일반 우리 철수란 이름이 걔는 온달이에요. 온달장 온다르라 그래요. 이게 몽골어들은 뒤에 받침을 뒤로 빼요. 그래서 온다르라고 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설화가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에요.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 사람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라고 생각했지. 바보라고 공자하고 누가 결혼을 시키고 그렇죠. 그 바보가 조금 공부 가르쳤다고 그렇게 장군이 되나? 그건 그쪽에 있는 네. 터키계 쪽이라든지 네. 이쪽 사람이라는 거지. 맞아요. 힘이 센 말을 잘 타고. 말 그래서 잘 닦고 활 잘 쏘는 그런 사람. 거기 쪽. 예. 이게 이제 우리 설화에 대한 내용들 재평가에서 보면 좀 그런 힌트들이 많이 보이는 건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재밌는 얘기들이. 그런 내용을 주로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온달이라던가 중국의 아니 그게 지금도 거기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나는 다시 보려면 역사 그 조금만 가면야지 나무 한방 그 한단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한테 그게 걱정돼가지고 거기가 가장 근데- 메인이지. 근데 몰라. 그 한단고기의 그 걔네가 예. 그 대신진리교가 걔네가 그거를 도입해서 그렇지. 카자흐스탄에서도 그게 국정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 사안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정설로 인정받지 않지만 고대사 쪽에 그러나 조금만 나오면 지금 나는 이제 우리 역사 교육을 100% 인정하지 않는 건 분명해요. 그거하고는 달라 분명히 달라. 물론 한단고기 얘기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지만 또 그것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중간 어디쯤 타협점이 네. 진실일 거야. 그러니까 저는 중앙아시아를 가봤잖아요. 걔네가 터키가 왜 우리나라 보고 형제 국가라는지, 걔네가 왜 우리가 왜 알타이민족의 근원이 어딘지를 다 네. 행장을 봐왔기 때문에. 발해의 발해 국가가 세워질 때 대조영이 세워질 때 고구려의 그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디에 저기 무슨 족이야? 거기가 돌골이 투르크란 말이야. 얼굴 터키예요. 네, 터키야. 그게 발해예요. 그게 발해. 그게 우리 조상의 발해. 막 흩어진 거. 그래서 그걸 놓고 형제의 나라를 한 거야, 우리가. 뭐 6.25 때 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걸 놓고 그 당시에 요 나라나 금나라 그 고구려 위에 조선 당나라 갈 때 니네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여진이 이렇게 오고 돌고래 왔을 때 조선한테 우리가 과거에 같은 조상을 모셨는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때 역사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만 그 식민사관의 교육을 못 봐서 그렇지. 중앙아시아는 다 그래요. 내가 그때 키르기스탄 때 얘기했잖아요. 그 장관한테. 그러니까, 야, 너 몽골 반입해서 우리 형제네? 이랬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 속에 한반도 쪽의 고구려 역사를
고대 역사로 이야기를 해줘서 알고 아직도 있는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뭐 구리백제, 신라 이렇게 하고 뭐 김수랑이 인도, 아유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인도가 김해김 씨는 아유타인데 아유타 사람 모르면은 이상하듯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나 이런 역사를 자기의 고대사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삼한시대부터 교과서로 배워가지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가 가면 야 형제 이러는데 우리는 얘들이 왜 우리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보는 건 네. 유라시아 전체 그 환단국에서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유라시아 전체를 기마민족이 다 땅을 지배한 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유라시아 전체를 다 장악한 거예요. 연합정부식으로 해서. 그래서 조선이라는 옛날의 고조선은 우리만의 땅이 아니라 연합정부 그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조선시대 때 나온 사진을 보면 네. 엄청 조선시대 사진이? 예. 몇 년? 그리고 1800년대 서양 선교사들이 그 네.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 키가 제 정도 코가 되고요. 키가 엄청 컸어요. 키가 커요. 고구려, 예. 아 조선. 조선이? 예.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조선 사람들은 키가 작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조선 사람들이 키가 커요. 그러니까 그럼 이 중국 사람과 동남아시아 사람과 일본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깨끗하고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셌어요. 그 사람들 보게 돼 이렇게 뭐 짐지고서 얼굴만 새카맣지 사람들이 체격이 기골이 장대하다고 조선 사람들이. 그 사진이 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녀. 어? 이게 분명히 달라. 그것도 있고 영국의 어떤 그 여자가 와서 여행기 쓰고 뭐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서 제일 잘생기고 기골이 좋다고 쓰는 게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5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과 중국 한정과 그쪽이 다른 게 뭐냐면 한반도에 정착했던 우리 조상들의 DNA를 쫓아가게 되면 중국 쪽에 이렇게 농경 문화 쪽이 아니라 기마민족이 한반도에 내려서 삼한에 정착한 철기 문화 쪽으로 해서 그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아시아 쪽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몽고 쪽하고 해서 딱 보면 중앙아시아 사람이에요. 외모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 약간 달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원래 우리는 이제 말총머리에 옥리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병자호란 임진의 변수를 통해서 이 중국, 일본이 다 섞여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종이 달랐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 그 신라는 이게 편도를 썼어요, 편도. 이마가 이렇게 눌려진. 좀 달랐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섞여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병이 잘 안 걸려요. 일본 애들은 병이 잘 걸려요. 치질 학질? 이질인가 그거 굉장히 잘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도 물갈이 조금 하고 설사하고 끝나고 우리는 다 살아나는데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잡종교배의 유성학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동의해. 잘 버텨. 어딜 중동에 가서 일하든 어딜 가서 일하든 북극에 가서 일하든 잘 살아. 나 어제 축구를 보는데 그 축구 얘기도 뭐 당연히 보시겠지만 와, 나 유럽 리그 보는 것 같고 애들의 그 몸매가 날씬한데 아주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잘 뛰더라고요. 야, 그 애들이 그 유전학적으로 사람이 점점 진화하는구나, 생물학적으로. 잘 먹어서. 그렇잖아. 키도 커지고 이게 다 진화하는 거잖아요. 다르더라. 일본 애들은.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꼭대기 요쪽이 무슨 족이죠? 거기가? 원주민, 아직도 원주민 살잖아요. 사할린 바로 밑에. 일본에? 네. 원주민이 있어요. 일본 오리지널 일본이 아직도 이제 원주민이 있는 게 홋카이도 위쪽에 사할린 바로 밑에 거기 있죠. 거기에 그 인랑고 원령공주 있죠. 애니메이션. 그 원령공주가 그 지역 있죠. 홋카이도 위에 그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어도 다르고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다르고 거기 숲에는 거기가 일본 원숭이가 살아. 그리고 그 세계 최초로 원숭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게 발견됐어요. 거기서? 네. 도구를 사용해요, 이놈들이. 그쪽, 그리고 그 원숭이들이 세계 원숭이하고 다르게 인간처럼 온천을 좋아해요.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원숭이를 이렇게 작아. 이렇게 그 숲이 있어요, 숲, 굉장히 큰 숲. 놓으면 그 위에 원숭이가 숲에서
무서워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걸 주워 먹고 하여튼 그 생태계가 좀 특이해.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래요. 아직도 숲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굉장히 작아요. 난쟁이처럼. 사람이. 굉장히 작고 일본인들이 작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백자가 멸망한 다음에 또는 신라나 고구려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 일본의 최초의 그 아유타 민명인가 뭐 있죠. 그게 이제 그 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온 그 왕족들이 이제 거기에 해서 일본 천황이 그 백제 그 라인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걸 숨기고 있지만 쟤네들은 다 알죠 지금. 일본 역사는 다 일본 애들은 다 아는 거야. 근데 공개적으로 안 해. 칠지도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왕족 후손이 맞고 그 이전에 고구려 신라가 갔어요. 그래서 고구려 쪽에서 간 사람이나 신라 쪽에 간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그 홋카이도 바로 밑에 그쪽이야. 그게 최초의 일본의 야요이 문명. 일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이름도 비슷해. 백제인가 신라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그 벼농사를 처음에 짓기로 하고 네, 대단히 그 콜락이 나와요. 다큐 그 다큐가 나와요. 다큐가. 그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피가 섞여. 그 근원을 거의 걔네 신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최초의 일본의 야요이 문명이 생기면서 그 뭐 농사가 한반도보다 훨씬 잘 되니까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나와요. 한 십몇 년 전에 공사하다가 이 집단 농장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그것도 홋카이도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섬에. 아니 이제 위쪽 북부 지방이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홋카이도보다 더 그러면서 위에. 일본 사람들의 체질이나 사람 모양을 이렇게 쫙 보면 굉장히 막 점 많고 막 이상하게 생기고 만화같이 생긴 사람들은 오리지널 그 원주민 피가 많은 사람이고 약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은 도레인들하고 섞인 거야. 내가 이게-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 평균가 140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왜 왜라고 하냐면 외자가 작을 왜소하다 할 때 외자예요. 그래서 외놈 일제 강점기 때요? 옛날 그 말도 안 돼. 지금 겨우 한 100년 전인데 아니, 그렇게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주소지가 80년대부터 애들이 키가 컸어요. 그런가? 먹는 게 좋아져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왜라고 했냐면 무지 작았어요. 140, 50. 일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가 좀 작았어요. 예, 140, 50이고 키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왜라고 한 거야. 왜놈들. 그게 왜소할 왜자예요. 그러긴 하죠. 근데 근데 옛날 사진들 보면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좀 있지 않았냐? 일본 사무라이 사진 1800년대 일본 사무라이 사진 보면 연락자고. 중학생 같은 애가 머리 깎고 이런 칼 갖고 빨리 저기로. 중학생 같은 애야. 중학생 같은 애. 그게 과거의 사무라이들이고 일본 사람들이라고. 근데 말도 작았어. 그래서 일본은 기마병이 의미가 없었다고. 근데 조선하고 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외놈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임진왜란때 당한 건 참 저쪽 때문에 조총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걔네들이 그 연습 하도 실전에서 그 일본 전체가 통일되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수십 년간 전투를 하면서 이제 경험이 쌓인 거지. 백병전에 키가 작아도 전쟁이. 칼은 진짜 잘 잡았다고. 네. 걔네들이 그 영향이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일본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었죠. 근데 이제 근대화가 급속하게 되면서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역사라는 게 우리가 5,000년을 갖고 있는 이 역사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도올 김용욱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역사 강의에서 왜 중국은 끊임없이 고구려 때 수나라가 요동에 왔다가 전쟁에 져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당나라가 누구야 누구지 왔다가 멸망하고 그 사람들은 유언으로 그쪽 요동에 가지 말아라 했는데 요동에 가서 왜 다 멸망을 하냐.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생각하는 중원이 있죠. 중원을 잡아야 청화통이 되잖아. 그 중원이 중국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만주라는 거야. 만주. 그러면서 그쵸. 인체 지도를 딱 보여주는데 그 말이 맞네. 중국 전체의 그 가운데는 다 사막이고 산이야. 네. 근데 요동이 있죠. 요동. 여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중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먹고 거기를 지배하는 자가 천하통일을 하는 거야. 저기 한국이 좀 아니 요동만도 우리 지가 생각하는 만주. 거기가 위부터 거기가 중원이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쪽 베이징 북경이라는데 그쪽이 아니. 거기는 사막이라 이거야. 사막이라. 조금만 서울 김용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몇 년 전인가 10년 전에 그 요동 문명이 그 갖고 있는 자보다 먼저 한 1000년 갖고 있는 거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우리 한반도 민족과 고구려와 그 이쪽의 뿌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이게 역사의 뿌리나 이 기질이 굉장한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쪽 조상들이. 아니 통일이 돼서 최소한 고대 역사만이라도 남북한 네. 역사학자들이 해서 이제 영어라든지 세계적인 거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북한보다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은 이제 유물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까 고구려 문화 이런 것들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문가 없고 중국에는 그게 몇백 명이 있대요. 아직도 중국하고 싸우고 있대 그것도. 걔네 대부분 민족주의자예요, 걔네들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그 북한 애들이 다른 건 북한에도 그런데 많이 있구나. 예. 아니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땅이 없으니까. 드라마로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일본이 서울하고 만들어진 이 친일파들이 지금 목숨을 우리나라 걸고 사학계를 다 잡고 있으니 지금 지금 재밌어. 맞아요. 근데 걔네들은 역사 문제만큼은 중국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 자부심이 대단하대요. 근데 어쨌건 이제 다행이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영어로 번역이나 국제 학교에 많이 안 갈 테니까. 이제 그게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되면 이제 그러면은 국내 안에서 국민들이 자기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지들끼리만 그렇게 하면 그 국수주의 내지 환빠로 아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거를 다 막고 있는 다 거잖아요.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의가 더 경제 통일이 뭐 돼야 교류를 되는데. 하면서 그치. 내가 개성공단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감동받은 게 뭐냐면 맨 처음 우리나라가 그 딱 개성공단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천몇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분양할 때 얼마에 분양했냐면 평당 공업지구는 14만 원. 그럼 상업지구는 40만 원에 분양하는 거예요. 200평 공장 있으면 한 2, 300이면 다 빌딩 쌌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분양을 해서 얘네가 원하는 만큼 북한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줘서 우리 이렇게 분양을 했고 여기에 니네가 원하는 만큼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져 줄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두 번의 협상을 했는데 김정일이가 문서가 왔더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그 북한남의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래도 명분상 줘야 된다. 우리가 계속 설득을 했대요. 근데 개성공단을 하자 그런 건 우리였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그쪽에 이제 부대가 한 몇만 부대 이동을 하는데 뭐 그 돈 주니 안 주니 가지고 평당 1달러를 줬대요. 평당 1달러로 자한당에서 엄청 뭐라고 했잖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임금 책정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마지노선은 250불을 생각했었고 맨 처음 200불부터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협상하다가 이제 타협이 안 돼서 딱 또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김정일이 문서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6.15 공동선언 6.15야. 정치적 입각해서 북한남의 평화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였냐 걔네가 본 게 특근약을 합쳐서 5만 원이에요. 5만 8천 원. 한 달로? 한 달 월급이 한달 월급이 1인당 1인당 100불이 안 되는 거래요. 한 달 근로자를 5만 원에 쓰는 거야. 원래 우리가 250불이었어.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5만 원에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야. 세계 정세를 좀 보고 좀 그러니까 개성공단 들어가면 공짜로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1억 원어치 제품을 만들잖아요. 원가가 얼마 들어가면 북한에서 만들면 한 580만 원. 이걸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땅 당시 짓고 헤엄치는 장사도 이게 없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옷장사들 뭐 아울렛, 아웃도어 이런 거 대박이 난 거야 나. 그런데 망한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완전히 망하진 않았을 수 네. 근데 있겠네. 너무 손해를 근데 받는 나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마무리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5%씩 월급을 인상하기로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이제 사장들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너무 적지 않냐? 참. 좀 더 올려주자. 그래서 회사 그러면 얼마까지 올리냐? 5% 좀 더 주자, 뭐 덜 주자 이런 얘기하다가 또 제안을 했더니 이게 김정일의 다 필사로 문서로 온 거야. 우리는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서 북한남의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다 동결. 그것도 3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남한 언론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체제 선전을 안 나왔고 네. 나는 앞으로는 북쪽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통일공단들이 생기면 입주 기업을 선별해 줘야 돼. 어떻게? 그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시민 세력들이나 해서 독립유공자들이 사회에 저소득층으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그쪽을 남북 통일 관련 경제에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정부라든지 관련 단체, 시민단체들이 기업을 해가지고 북한 관련해서 키워줘야 돼. 가지면 하게 하면 안 돼. 걔네가 얘기하는 게 걔네가 얼마나 받니 이 돈으로 핵을 만드니 얼마나 만드는가 그거는 자본주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사회주의 걔네들은 오로지 민주의 평화통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얼마를 받고 이 설문조사를 한 번 했는데 걔네들은 100명은 100명 다 똑같이 오로지 목적은 그 통일이에요. 걔네 그 노동자들의 머리에 통일밖에 없고 걔네들은 사회주의 그 관점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고 그게 없어요. 이 민족의 통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고 그걸 뭐 훔치고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눈이고 걔네는 모르지. 그리고 우리나라 노무현이 와서 거기 가서 뭔가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 여러분들이 이런 노동을 하는 것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나라 노무현이 그때 얘기했나 봐요. 우리나라 그 공단에 입주한 입주 대표들은 뭐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우쭐하고 뭐 뿌듯하고 했는데 북한 노동자는 다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걔네들은 오로지 목적은 통일이에요. 평화 통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무지할 정도로 남북에 대한 그 관점이 다른 거 아무도 노출 안 하는 거 이게 문제라 언론이 그런 얘기하는데 북한에 이게 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 다 읽었는데 이거 우리가 너무 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좀 많다고 천박해. 그러니까 천박한 자본주의야 한국이. 북한이 좀 가난하지만 민족 정신 하나만큼은 걔네들이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으로 지킨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존심이지.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할 때 그 자존심을 존중해주면 잘 될 거야. 그렇죠. 이게 가가지고 돈 갖고 좀 한다고 북한에도 우습게 여기고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오히려 남쪽 애들은 우스운 놈이고 차라리 돈이 없어도 북한 애들이 걔들이 더 속으로는 폼페이오가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속으로는 트럼프도 그렇고. 맞아요. 한국에 있는 특히 자한당 같은 새끼들 가서 쓰레기. 걔들이 볼 땐 아유 저 병신들 할 거야. 근데 그 얘기 친구 하지만 속으로. 그 얘기 듣고 오면서 갑자기 지금 북한과의 남북 간의 문제가 북한이 우리를 어떻든 이 테이블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 거고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가려고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지잖아요. 빠지면 좋다는 큰일 나요. 북한이 더 잘.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잘 만들었다.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배려해 준 거야. 김정남이가 그냥 대통령이 안 돼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신을 다 승리한 애예요. 걔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김정남이가. 김정은이가. 근데 나는 그 정신도 다 승계받은 애예요. 뭐 아까 김 시장 박사 책 얘기 잘 하시지만 이제 이런 쪽에 그 이제 중간적 입장을 계속 생각해 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북한에 대한 정부와 또 그 사상과 역사의 이런 흐름을 알았던 사람들이 주사파이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동부연합인지 뭔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북한을 찬양하는 완전히 빨갱이 내지 이제 그럴 거다. 근데 분명히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불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엄청 훌륭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을 여기서 나는 이제 반박 하고 싶냐면 그러면 북한이 어쨌든 싫어서 탈출했지만 뭐 어떤 형편으로든지 나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이제
이탈 주민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자본주의에 정말 천박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체제나 자존심이나 그런 면에서는 북한 그런 게 월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아주 냉엄한 이 죄인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서로 만인을 위한 투쟁에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돈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저 힘이 있고 또 그런 게 아주 뭐랄까 종용되는 남한이라는 사회에 대해서는 저런 자존심 저런 것보다 돈 내지 남을 집밥더라도 나 혼자서 내 거를 챙기는 이게 삶의 방식이구나라는 것과 엄청 체화되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체 평균 내지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그런 순수함과 자존감과 뭔가 이제 그런 부분만이 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강고한 이 자한당류에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애만 대학 잘 가면 되지 하는 이걸 무시하고 이제 우리 멋진 이상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거나 통일 운동 한 사람들만 북한에 무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거가 실제로는 거의 안 먹힐 거라는 거지.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냐면 우리나라 앞에 있는 정신이 없어져. 정신. 어떤 민족 정신,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냥 근데 그런 게 만들어질 거냐고지. 나는 어쨌든 이런 여러 선거나 투표나 이런 게 해서 지금의 민주당 이쪽이 좀 더 오랫동안 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더 순수한 사람들이 계속 당을 기득권을 가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옳고 좋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했을 때 당장 이쪽에서 월급 더 줄 테니까 사람 하나 집문결하라고 하면 나 같아도 저기 우리 가정에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싶으면서 갈 여지가 훨씬 더 있지. 대의를 위해서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킬 거야, 나 신앙을 지킬 거야 라는 쪽에서 그렇게 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에 대한 아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수준이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고려할 게 있어. 뭐냐면 나는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거든. 그렇죠. 박정희가 총 맞아 죽기 전에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죽었고. 그거 기억을 못하지. 우리가 74년, 72년인가 그때 있었던 걸 어떻게 기억해? 72년 나는 아직 기억해요. 네 살 다섯 달인데 그게 사실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일단 박정희 죽었을 때의 기억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인데 나도 그렇지.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네가 난리. 동네 앞에 아저씨가 우리 집 엄마가 시장에서 옷장사했는데 길 앞에 대성상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우시더라고. 저도 우리 할머니 울고 난 왜 오나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박한 자본주의는 맞고 북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의식이 고급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고급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북한 사람들의 의식의 고급화는 박정희 죽었을 때 울었던 그 아저씨와 같은 순수한 심정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정보가 제한적으로 한쪽 방향의 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얍살이가 되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입식 정보가 북한 정보라면 한국 사람은 시장에서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뒤에서 자본이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자기장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얍삽하게 하는 사람만 생존하는 것을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람만 수고하는 것만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고 개뿔이고 줄만 잘 쓰고.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의 수준 높은 의식 수준의 서유럽의 고학력자들처럼 철학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북한처럼 일방적인 정보를 하나로 그냥 단편적으로 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처럼 다양한 정보를 주되 천박한 자본주의의 개인의 욕망의 자석으로 끌려가서도 안 되고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고 교육의 역할이라는 거고 철학의 역할이라는 거지 또 종교의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잡힌 균형 잡힌 사고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무너졌어요.
다음에다 진짜.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폄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순수한 마음, 그게 사실이거든. 그렇지, 그 묻는 게. 그 순수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 얍삽한 사람 예. 입장으로도 순수한 거. 다양한 정보를 갖고 들어갔을 때 이거를 북한을 그냥 니네도 개방해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인간은 개인의 욕망으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이거를 필터링을 북한 정부가 꼭 해야 돼.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의 롤 모델은 중국이에요. 아니 저거라던데 베트남. 네, 베트남식.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식 체제를 모델을 유지하는 중국식 모델은 아니고 왜 중국은 굉장히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성공했거든. 그렇지. 베트남 베트남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승전국.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미국을 베트남식 이긴 두 나라다. 베트남과 북한은 베트남식 개혁 개방 스타일을 바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걔네가 그 이용한 도구, 민족주의, 뭐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 주체 사상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격을 올려놓은 건 또 훌륭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 훌륭하진 않아요. 북한이 그 일당 독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렇지. 빠른 시간에 단일화 노선을 갈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약점이 뭐냐면 김일성 부자가 주석으로서 아들한테 세습하고 하는 그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상당 부분 걔네들도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선량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 통일에 대한 대명제에 대해서 가슴 뭉클하지만 세부적으로 쳐다보면 불합리한 게 있거든 걔네들도. 그럼요, 엄청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통일할 때 이제 통일 역사관을 갖고 우리가 공동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그랬을 때 분명히 방해 세력이 있다고. 그 방해 세력이 뭐냐? 제국주의적인 세력인데 그게 일본과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왜냐면 싸울 수는 없어요. 타협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해되고 수준 높은 의식 구조를 우리 민족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되겠느냐가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끌어갈 과제라는 거예요. 김장은 이사장의 얘기가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북한하고 협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협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북한의 기본적으로 걔네가 평화통일을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 울었잖아. 요즘은 안 그러잖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요즘에 애들이 왜 요즘은 안 그럴까 했을 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일본 언론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야. 일본에서부터 통일 비용이 몇 조다. 그런 발상 자체가 다 쓰레기예요. 그러면서 통일하면 우리 돈으로 걔네들 하려면 지금 나도 취업이 안 되고 힘든데 더 힘들어져?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어떨까? 이런 구조로 성공한 거야. 이용당한 거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작은 베이스에 전부 그거에서 시작이에요. 자본. 뭐 이데올로적이 싫어서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렇게 되면은 뭐 국가가 우리한테 보조해줄 금액을 나눴어야 되니까 당연히 안 주겠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나라를 발전시켰는데 우리 예산을 거기다 써야 돼? 이게 싫은 거지. 명분하고 프레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인데 그런 걸로 해서 진짜 저도 세대는 당했고 제 부모님 당연히 그렇게 저 교육을 했고. 그게 제일 먼저 터진 게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걸 한국 신문이 베낀 거예요. 실제로. 네. 조선일보 뭐 이런 쪽 중앙일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이런 세력을 좀 키워야겠다 그러면 일본을 준동하고 일본과 유착 관계에 있는 한국 그대로 받아들고. 옛날 뉴스 보면요, 북한 문제에 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도 미국의 일본 언론에 의하면 하고 공공연하게 우리 KBS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말이 돼? 누가 제일 잘 알겠어? 한국이 일본한테 주는 건데. 일본 언론, 그러면 뭐 일본 언론은 뭐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뭐 익명의 제보.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서 공신력 있는 우리의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치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진실을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지. 실제 우리의 문제를. 얼마나 웃겨. 우리 어렸을 때 또리 장군 늑대가 까발총 쏘고 김일성은 붉은 돼지. 붉은 늑대, 또리 장군 1, 2, 3 시리즈로 나왔었잖아. 그래서요? 우리 뭐 단체 50원 내고 토요일날 학교에서 수업 안 하고 단체 가려고 했다고. 그걸 보고 아마 민주공화국을 얘기한 거야. 원래 민주주의랑 공화국은 좀 약간 또 다르죠. 다른데 그걸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대단한 우리 민족사에서 3.1운동을 통한 그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건 뭐 근거는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우리의 정신이고 계승이다 하는 건 그렇죠. 북한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아들푸스 얘기는 공화제 정도 같이, 그러니까 왕권에 대응하는 과도 내지 어떤 그 공화제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 국민들의 3.1 만세를 보고 나서 민주라는 개념이 더 붙여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그 3.1운동 그렇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쓴 독립선언서라는 것은 우리 헌법도 다 그 왕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갈 때 그 갭 사이에 우리 민중들이 조선 민족들이 식민통치하에서도 지식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정했느냐 이건 대단한 거야.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자한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는데 그분의 판사가 왜 그 임정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은 없냐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당이 왜 없지? 이거예요. 그걸 그럼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 임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분은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이 지역이 그 얘기를 계속 우리 프랑스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독립전쟁 미국 사람 이기고 프랑스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 권리장정들이 있고 자부심이 있잖아요. 3.1운동이 단순히 한일운동이 아니라는 거지. 3.1운동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립 그 다음에 민초가 주인이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왕권 국가에서 그 어목한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민중운동이라는 거지. 1987 그 영화처럼 3.1운동에 대한 것을 각색해서 한번 드라마나 영화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욱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뭔가 철저히 수년간 준비를 해서 했던 건데 그리고 그 출발점이 누구냐? 3.1운동이 3월 1일 날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3.1운동 다음에 최초가 군산, 익산, 우리 동네야, 제 고향. 거기서 일어난 게 이 서울에 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암이나 유관순 그 다음에 며칠 뒤에 3월 말이나 4월 달 그 3.1운동의 소식들이 방방곡곡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퍼져가서 곳곳에서 전국을 들끓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유관순 누나죠 우리한테는 다쳤던 거 고문당했던 얘기가 많아요. 그때 자궁도 다 드러나고 강남도 당하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숙이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유서라기보다 말할 게 뭐냐면 가장 원통하고 한이 되는 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원통하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어떤 교육에 의해서 정신이 세팅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했냐는 거죠. 그게 민족주의자도 있었어. 우리 지식인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과 우리 민족의 피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나 팟캐스트를 보이잖아. 그 당시에는 진짜 저녁 때 어떤 집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대학 다니고 왔다 이화학당 다녔다 그러면 동네 애들이 와서 누님 형님 하면서 한 소리 듣는 거야. 그 한마디를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습성이야. 이게 우리 그런 습성이야.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했고 역사까지 그 유관순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나 그 말에 막 거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은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의식을 자기가 취사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엄청난 그 고행이고 방울장수 이런 사람 그 절실함이 있었으니까 모여있던 거 아니에요? 방울장수가 소식 하나 전하는 거, 편지 하나 전하는 거 베껴서 갖고 있고 태극기 하나 그리는 거 그려서 갖고 있고 정상이고 그게 그 사람 그 아니면 시기에 정신이 얼마나 삶의 그게 기준이 됐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그때. 쪽지 성경 말씀 하나 갖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거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의 잠놈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삶의 그 습성을 이어받은 우리의 삶이 미국 사람이나 일본 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못 따라가. 걔들은 겉으로만 보고 빅데이터 뭐 이렇게 보고 뭐 한국 사람들이 어떻다 뭐 김치 먹고 라면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근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게 있어.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듯이 미국이 이렇게 쉽게 한반도를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 어제 또 축구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제 보니까
전에 그 베트남하고 뛰었던 축구 선수가 아니야. 유럽 리그를 어제 일본은 틀려요? 한일전이 유럽 리그 선수야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 코치 얼굴 봤어요? 네. 코치 하나가 이민성이야. 네. 이민성 알아요? 도쿄 가서 유키라고 이민성 맞다, 슛골 맞다. 걔가 코치를 해. 중앙권 밑에 코치가 제 김은중도 있고 이민성도 있네. 이민성이가 코치더라고. 야, 그러면 패스 기가 막히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민성 죽기 애들이 살기 90년대 한일전의 정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정신이에요. 한일전은 한일전. 그러니까 조기 축구가 아니에요. 한일전이지. 일본하고 하면 아시아 게임도 마찬가지고 월드컵도 무조건 한일전. 못 봤네 아까 어제 피곤해. 와 어제 그 연장전까지 갔는데 어제 피가 마르고 정말 재밌게 봤어. 어제 그 전후반은 0대0으로 끝났는데 한국이 두들겼는데 일본이 안 열려. 근데 그 과정까지는 그냥 무차별이야. 일본이 간간히 버티다가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역습하는데 못 넣고 후반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압도적인 그 스펙인데 안 들어가. 4대 0 정도는 이기고 싶었는데 일본이 스펙이 약했죠. 21세로 나왔고 한국은 23세 와일드카드 4개니까 일본은 2년 뒤에 도쿄올림픽 데뷔하려고 21세 애들로 온 거예요. 아마추어 애들이. 차이가 나. 근데 못 이기는데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이승우 새끼가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그 뒤에 황희찬이가 완벽한 헤딩으로 멋있다. 손흥민이가 황희찬이가 욕먹으니까 아예 황희찬을 보고 찼어. 그리고 황희찬이가 점프해서 2대0 되니까 황희찬이 막 좋아서 하는데 손흥민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널 보고 정확히 대가리 먼저 택백 크로스다. 예. 정말로. 예. 그런데 웃기는 게 이승우가 세레머니를 하는데 예. 막 뛰어와가지고 이 간판 위에 올라간 거야. 근데 나는 SBS를 보는데 최용수가 해설하잖아. 최용수가 뭐라고 하냐면 간판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최용수는 떨어졌잖아. 간판 위에 올라갔는데 이 새끼가 최용수처럼 뻘떡 안 쓰고 조심조심 올라가니까 후보들이 와서 다리를 잡아줘가지고 딱 뜨니까 역대급 세레머니네요 하는데 그 간판이 토요타야. 일부러 거기 올라갔네. 일본은 아닌데 역대급 세레머니 되는 게 일본 간판을 쥐고 오히려 그런 의미가 있네. 이승우가 역대급 세레머니가 된 거야. 이승우 세레머니가. 그게 오늘 디스니의 사람들이 대박이다. 현대가 미쓰비시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토요타를 밟고 올라간 거야. 대박이다. 미쓰비시로 밟고 올라가야지. 어디가 아깝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승우가 맞는 다른 거다, 애들은 앞에서 막 재고 각도 재고 막 이러고 있잖아. 주춤하는데 이승우는 바로 쏴버려. 아니 오늘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승우가 20살이에요. 20살이면 23세 이하니까 가장 막내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연장전을 시작하는데 이승우가 이러는 거야. 화면에 잡혔는데 최용수가 말을 못해. 뛰어 형들한테. 그러니까 저 선수 역시 최용수 해설이 유럽에서 또 이제 스타일이 우리랑 많이 다르네요. 저런 거 좋아해요. 막 이러는데 애가 이제 뛰어 하는데 손흥민이가 제끼고 이제 오른발로 찰려고 하는데 손흥민이가 찰려가는데 뒤에서 승우가 나와 그러더래. 이게 손흥민은 오늘 인터뷰야. 승우가 나와 해서 손흥민이가 하는 얘기가 나와 해서 얼른 다리를 뺐더니 승우가 차서 골링 됐다. 그래서 그 댓글이 야 이승우가 20살인데 손흥민 찼으면 안 들어갔을 거야.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손흥민한테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홍명보가 차려고 그러면 기다려줘야지 군대 축구처럼. 근데 지가 딱 보고 자기가 좋으니까 손흥민한테 나와 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말이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다리를 뺀 거지. 0.1초 차이로 들어가서 차갑고 골이 된 거야 1대0으로. 그렇게 정국이 들어갔더라고. 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승우 대차다. 역시 유로파다. 근데 그걸 또 받아주는 분위기도 괜찮고 요즘 애들 많이 달라졌다. 근데 정말 댓글 잘하네. 보면은 좀 아직까지는 좀 일베 같은 애들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아무튼 어제 한인전은 뒷얘기가 엄청 웃겼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어제 어제 야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축구도 이기고 근데 배구도 하지 않나요? 배구 맞나? 유도는 일본 애들이 진짜 창피하더라. 왜요? 유도 결승전에서 우리 남자애가 그 은메달에 끝났는데 일본 애랑 붙었는데 일본 애가 맺혔는데 얘가 허리를 틀어가지고 앞면으로 이렇게 굴렀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심판이 한파.
그 비디오 판독도 안 하고. 아,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긴 일본에도 심판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인터뷰할 때 이긴 놈도 심판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저께야. 네. 그다음에 어저께는 남자 3인, 여자 3인, 6인이 이제 단체전이 있어. 혼성. 그래가지고 이기면 몇 점? 이게 지도로 이겼냐, 뭐로 이겼냐 해서 내용 점수가 몇 점인데 한 판이면 10점, 지도로 이기면 1점, 뭐로 이기면 없고. 근데 3대3, 승률이 3대3이야. 근데 우리가 걔네들보다 심판이 일본하고 한국 하는데 심판 3명 중에 일본이 있어. 일본 심판이야. 그것도 말이 안 돼.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근데 그 일본 심판을 불러 모아가지고 10분 동안 자기들끼리 막 상의를 해. 일본이거든요. 그러더니 일본 우승. 그러니까 한국이 야 이게 뭐 심판이 상의할 거야. 우리가 3대3 승률은 3대3인데 우리가 한 판으로 이기고 지도로 이기고 뭐로 이겨가지고 우리가 점수가 한 판은 10점, 지도는 1점, 뭐는 빵점인데 우리가 33대 10이야.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그 자리에서 한 판도 10점, 지도도 10점. 그래갖고 일본이 1점 차이로 이겨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룰이 바뀌었으면 그 자리에서 일본 승하면 되지 왜 심판이 10분간 상의를 해? 룰이 바뀌었다는 게 그 자리에서 바뀐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다면 심판이 왜 상의를 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룰이 바뀌었어. 그리고 두 번째, 한 판도 10점, 지도도 10점인 룰이 어딨어? 그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야 이게 일본 마음대로야 유도는? 사람들이 태권도도 우리 마음대로 해. 씨 댓글이 와. 미친네. 개판이야 개판. 일본 놈들은 아씨 뭘 해도 정이 안 가. 유도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킹패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유도 선수 그래도 일본 애들은 이제 유도 선수는 자존심 있잖아. 종주국이니까 우리도 그렇지. 태권도 할 때 지는 것도 멋있게 저야지 멋있게. 그냥 이겨야 되잖아요. 원사이드하게.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지들이 생각할 때 비교도 진 건데 이렇게 이기니까 금메달은 따갔지만 일본 선수 다 이러고 있어. 협회 애들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뭐 졌어도 그래라. 창피한 거지 종주국이. 매수 당하네. 어? 매수 당하네. 매수지. 시원하다 이 새끼. 눈치 보고. 그런 애들이야. 스포츠에서. 일본은 가끔 뭘 해도 뭐가 될 수 없어 걔네들은. 아 한국도 문제지만은 아직까지 일본도 그러네요. 뭐 개판 뭐 어떻게 식사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 많이 떠들었네. 재밌네요. 또 남자끼리 모이니까 이게 또 주제가 뭐 항일 스포츠 뭐